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태식입니다. 자, 이제 2018년도 기출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이제 생리학과 심리학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던 거는 아마 알고 계시죠? 아직은 이 기출문,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끄시고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은요, 우선 기본적인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소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 맞히고 18문제 이상은 맞춰야지만 다른 점수를 조금 떨어진 것들을 꽈나게 안 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너무나도 중요해지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주지 않았어요. 18년도는 확실하게 난이도가 여태까지 심리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리학을 조금 더 그냥 대충 보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심리학은 확실하게 잘 볼 거야 라고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 받으셨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출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저는 A형입니다. 마찬가지 심리학도 A형이에요. 자, 1번. 자, 성장 시기별 운동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볼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할 때까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발달이 이루어진다.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산모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태아에 대한, 산모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기 1번은 아니고요. 0에서 24개월 발에서 머리 방향으로 운동 발달이 진행이 된다. 발에서 머리 방향인가요? 큰 쪽, 머리 쪽에서부터 발 쪽이죠.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2세에서 6세 신체 인식 및 균형 유지 등과 같은 지각 운동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가 2세에서 6세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보기 4번 6세에서 12세. 자, 심폐기능 및 정보 처리 능력이 최고조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돼, 뭐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죠? 6세에서 12세 때 이런 정보 처리 능력과 심폐기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뭐 선수들은 뭐 그럼 다 6살에서 12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밑에 좀 적어주세요. 6세에서 12세는 기술 습득 단계. 기술 습득 단계로서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기술 습득 단계,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표는 젠타일. 젠타일 하면 바로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움직임 그 습득에 대해서. 운동기술 분류표에 대한 일부이다. 자, D에 들어갈 연습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볼게요. 구분 자체가, 좌측을 보면 운동상태, 조조조건 있음, 동작 시 가변성 없음, 동작 시 가변성 있음. 가변성이 뭐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가변성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변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환경적인 부분으로 폐쇄인지 개방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폐쇄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골을 차서 골대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골키퍼가 있거나 수비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방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이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핀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볼링이나 골프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폐쇄에 들어가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만 수비수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개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농구 자유투하기. 농구 자유투하기는 동작 시에 대한 가변성이 없죠. 맞죠.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신체적인 물체 조작은 있죠. 네. 그래서 농구 자유투하기는 D에 해당되지 않고요. 장애물 피해 달리기. 장애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움직이는 장애물이라고 하면 또 말이 다르겠지만, 그냥 장애물이라고 하면 그냥 꽃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에 해당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수비수의 태클을 피해 드리블하기. 자, 우선 수비수라는 것 자체가 동작 간의 가변성,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이동, 드리블하기이기 때문에 신체 이동도 공을 이제 드리블 하는 거잖아요. 물체 조작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휘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골키퍼가 없는 골대 페널티킥 연습하기.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다가 이제 그 폐쇄에 들어가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제 개방형 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운동 제어 연구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볼게요. 그럼 정보 처리라고 하면은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상태, 반응 실행, 바로 쫙쫙쫙쫙 나가겠죠.
자, 감각 지각 단계에서 감각 정보가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스트롤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거 감각 지각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스트롤 효과. 네, 그래서 이제 스트롤 효과에 대한 이제 그때 빨로 추어 해갖고 제가 어떻게 빠르게 한다는 거 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왜 틀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기 2번. 반응 선택 단계에서 운동 숙련성과 상관없이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응 선택 단계가 아니라 반응 실행 단계이죠. 맨 마지막 단계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제적인 처리를 한다, 자동적인 처리를 한다는 숙련자, 단련자의 차이에 따라서 숙련자가 자동적인 처리, 그 다음 비훈련자가 통제적인 처리를 한다. 자, 보기 3번. 반응 실행 단계에서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자극을 제시하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빨라지는 심리적 불응기가 발생한다. 헤헤이. 이게 바로 심리적 불응기는 제가 그때 농구 드리블 페인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간다. 그럼 나는 수비수 입장에서 오른쪽을 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몸이 왼쪽으로 가. 이때 느끼는 현상을 심리적 불응기라고 하잖아요. 반응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인팅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보기 4번. 히크의 법칙에 따르면 자극 반응의 적합성이 증가할 때 선택 반응 시간은 증가한다. 자, 히크의 법칙에 따르면 자극 반응의 적합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내가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선택 반응 시간,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다. 아니죠. 느려진다는 소리인데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히크 법칙에 따르면 자극 반응의 적합성이 증가할 때 자극과 반응에 대한 적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내가 자동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선택 반응 시간은 증가한다. 아니죠. 선택 반응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실행적인 부분을 했을 때 그 시간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선택 반응 시간은 반응 실행 시간이 증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맞는 거죠. 자, 보기 4번 볼게요. 문제 4번 볼게요. 잠깐만, 이게 문제를 보기라고 하네. 문제 4번. 보기의 상황에서 다이나믹 시스템, 이게 나올 줄 알았어. 다이나믹 시스템, 이제 유기체 환경 과제의 어떤 그거에 대한 상호적인 조합에 따라서 바로바로 어떤 여태까지 기존적으로 했던 폐쇄나 개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을 뒤집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도식 이론을 뒤집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거죠. 자, A씨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 트레드밀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문제부터 다시 한번.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제어 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어렵죠. 근데 이제 하지만 비선형적이라는 건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비선형적인데, 선형적이라는 것은 연습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행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비례적으로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선형적이라고 하면은,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다른 환경과 과제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못하고 공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제어 변수,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나오게 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자, A씨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트레드밀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A씨는 초반에 걷기 동작을 하였으나 트레드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어느 시점에 달리기 동작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도 맨 처음에 3.5로 시작했다가 4.5로 했다가 갑자기 7.5, 8.5로 올라가면은, 물론 그때도 걸으시는 분들 있지만 10 이상 넘어가면 거기다 뛰시죠. 가볍게 뛰시는데, 이렇게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움직임이 걷기에서 갑자기 달리기로 바뀌었어. 속도 때문에. 그게 바로 요인이죠. 제어 변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파지 및 전이 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파지라고 하면 이제 파지가 이제 내가 기억에 남아서 그거에 대한 수행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파지 점수가 있고 상대 파지 점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절대 파지 점수는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사를 했을 때 그 수행이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가 절대 파지 점수잖아요. 그쵸? 한번 봐볼게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 연습량은 운동기술의 파지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지 검사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겠죠. 자, 보기 2번. 절대 파지 점수는 차이 점수,
차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차이 점수는 언제 나오는 거죠? 상대 파지에 속하는 거죠. 상대 파지 점수에는 차이 점수가 있고 백분율 검사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럼 보기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절대 파지 점수가 아니라 상대 파지 점수는 차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문제 3번 볼게요. 운동기술 요소와 처리 과정 유사성 정도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비슷한 처리 과정과 비슷한 운동기술, 골프를 하셨던 분이 야구를 하거나, 배드민턴 했던 분이 라켓볼을 하거나, 스쿼시를 했던 분이 테니스를 치거나, 비슷한 처리 과정과 운동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파지 점수가 높겠죠. 자,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에게 걷기 재활 훈련을 실시한 후 실생활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과제 내 전이 검사다. 맞죠? 왜냐하면 이제 걷기를 재활을 하셔서 재활대로 잘 걷는 거를 검사를 하시는 것들은 같은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내 전이 검사. 하지만 과제가 달라져. 그런 거는 과제 간 전이 검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심리가 좀 빨리빨리 나가네요. 자, 운동기술 학습을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이렇게 연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2급에서도 나오고요. 검사도 나오지만 물론 약간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연습법 하면 전습법, 분습법, 무슨 연습, 구행 연습, 지심 연습, 분산 연습 바로바로 빡빡빡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풀어볼게요. 보기 1번. 운동기술의 조직화와 복잡성 수준은, 조직화와 복잡성 나오면 바로 전수법과 분수법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수준은 지침 연습 또는 분산 연습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지침 연습과 분산 연습은 키워드가 뭐다?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느냐, 휴식 시간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분산 연습을 하느냐.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분산 연습, 조금 더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지침 연습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열 연습. 계열 연습자는 약간 조금 낯설 거예요. 왜냐면은 구행 연습하면 무선 연습을 저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계열 연습은 구행 연습보다 맥락 간섭 수준이 높다. 사실 구행 연습과 제가 무선 연습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열 연습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시리얼 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구행 연습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무선 연습 같은 경우는 과제를 되게 그냥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행 연습 같은 경우는 배구에 언더, 오버, 스파이크를 따라 연습을 한다고 치면은, 무선 연습은 그냥 바로 그냥 시합을 하는 거죠. 시합을 해버리면은 내가 언더를 할지, 오버토스를 할지, 스파이크를 때릴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선 연습이 되는 건데, 맥락 간섭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정력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학습이나 기억을 방해하는 게 맥락 간섭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수준이 높은 게 구행 연습보다는 계열 연습이에요. 어떤 나름대로 그러니까 구행 연습 같은 경우는 과제를 그냥 순차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치면은, 계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오버토스 한 다음에 바로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계열을 약간 시리얼로 묶어서 무는 거죠. 시리즈로 묶어갖고. 그래서 이제 계열 연습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3번, 4번을 보시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가이던스 기법은 학습자의 수행 오류를 줄여주거나 위험한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맞죠? 의존성을 높여주는 것이, 의존성을 높여줘 버리면 다 피드백 계속 줘야 되겠네. 시합 때도 계속 가이던스 기법 줄 거야? 아니잖아요. 보기 3번은 정확하게 아닌 거고. 보기 4번. 개방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 반복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환경은 뭐야? 개방 운동 기술이 아니라 폐쇄 운동 기술이죠. 그렇죠. 근데 폐쇄 운동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4번은 정확하게 아니고 1번도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2번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행 연습과 무선 연습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열 연습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엔 적절한 것이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자, 감각, 내재적 피드백은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으로 구분됩니다.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은 피드백 정보 내용에 대한 분류인 거지, 어떤 감각 피드백에 대한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1번 아니고요. 100회 시행 중 25회의 피드백을 제공할 때 절대 빈도는 25%이다. 절대 빈도라는 건요, 그냥 피드백을 제공한 횟수. 이제 피드백을 제공할 때 빈도가 두 가지가 있죠. 절대 빈도와 상대 빈도가 있는데, 절대 빈도는
횟수로 말하는 거고, 상대 빈도는 수행, 횟수, 피드백, 횟수 곱하기 100해서 몇 %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상대 빈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100회 시행 중 몇 회? 25회 피드백을 줬다. 25% 절대 빈도가. 그래서 보기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보기 3번. 자기 통제 피드백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제공되는 피드백이다. 제공되는 정보이다. 자기가 통제, 지금 자결성이 높은 피드백인데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는 거는 아니죠. 3번은 뭐 그냥 바보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4번. 자, 수영 범위 결과 지식은 수행자의 수행 오류가 수영 범위를 벗어났을 때 제공되는 피드백의 일종이다. 수영 범위 내의 결과 지식.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은 다 아시죠? 결과 지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왼쪽으로 골을 넣는데 왼쪽이면 아무말 하지 않고 가운데나 오른쪽으로 넣었을 때만 공 잘못 쳤어. 내가 왼쪽으로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골을 넣었을 때는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결과 지식을. 하지만 약간 오른쪽, 확실하게 오른쪽이나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결과 지식이죠. 수행 지식은 어떤 내가 골을 차는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주는 그런 지식을 수행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일정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벤도라 자기 효능감 이론, 이거는 정말로 바로 벤도라 나오면요, 과거의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인 설득, 신체적 정서적 각성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자신감의 설득의 원천인 거죠. 가장 높은 게 과거의 경험. 내가 자신감을 부리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의 두 번째가 대리 경험. 그 다음 선수에 대한 대리 경험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대한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코치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설득이나 신체 정서적 각성.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에 대한 원천 정보가 다르게 되는데, 이 문제는 2급 뿐만이 아니라 건우사, 전문, 노인 상관없이 거의 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나오고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회원이나 고객이나 내가 다루고 있는 제자를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줄까? 성공 경험을 만드는 거죠. 성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과제를 변형시켜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기 개념, 셀프 컨셉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건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